문제 31번. 온수보일러에서 팽창 탱크 설치하는 목적으로 틀린 것. 팽창 탱크는 설치하는 목적이 보통 온, 공, 장, 보, 온. 이게 암기사항이죠. 온수가 최적 팽창하는 팽창 압력을 흡수해준다. 공, 공기 빼기 밸브 역할도 한다. 장, 장치 내부에 일정한 압력을 유지시켜준다. 보, 보일러에 부족한 보충수를 공급해준다. 온, 온수 넘침으로 인해서 그걸 밖으로 버리지 않고 팽창 탱크로 되돌려 줌으로 인해서 열 손실을 방지한다. 자, 틀린 거 보겠습니다. 공기를 배출하고 운전 정지 후에도 일정한 압력이 유지된다. 보충수를 공급해준다. 팽창한 물의 배출을 방지해서 장치 내의 열 손실을 촉진한다가 아니고 열 손실을 막아준다. 방지한다. 라번, 운전 중에 장치 내를 일정한 압력으로 유지하고 온수 온도를 유지한다. 그랬는데요.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문제 32번. 보일러의 증발량과 그 증기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연료량과의 비율을 뭐라고 그러냐. 증기량, 나오는 증기량과 연료 사용한 양을 나누는 거예요. 물론 단위가 증기량이 kg/h, 연료량이 kg/h라서 같은 위치가 아우아우 떨어지고요. 단위는 kg은 약분을 안 하는 이유는 증기는 물에서 비롯된 것이고 연료는 주로 기름이나 가스라서 상태가 다르죠. 성분이 다르죠. 그래서 그냥 단위가 kg/kg 이렇게 사용이 되고 더 구분을 자세히 하기 위해서 분모를 kg 연료 이렇게 사용하기도 해요. 이건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것은 증발배수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증발배수. 이렇게 계산해 본 것을 증발배수라고 뜻은 연료 1kg을 떼면 연소시키면 증기가 몇 kg씩이나 나올까? 이것을 뜻합니다. 답은 4번이고요. 그 다음에 보기 중에 증발율이 나오는 것은요. 증기가 나오는 양이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얼마씩이나 나올까? 전열 면적으로 나눠본 거예요. 그래서 증기량이 kg/h이고 전열 면적이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단위는 kg/제곱미터/hour. 그래서 전열 면적 1제곱미터당 발생하는 증기량을 전열면 증발율 또는 그냥 증발율 그렇게 부릅니다. 이것도 계산하라는 시험 문제가 잘 나오긴 하죠. 33번 복사난방 장점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 가번 실내 온도 분포가 비교적 균일하고 쾌감도가 좋다. 바닥면의 이용도가 높다. 실내 평균 온도가 높아서 손실 연량이 크다. 그랬는데요. 실내 온도는 낮죠. 방열기를 아주 뜨겁게 막 사용하는 것보다 낮죠. 그 다음에 실내 공기 대류가 적어서 바닥 먼지 상승이 적다. 그랬는데요. 실내 단면들어 보면은 바닥 속에 관을 매설을 해서 이 속에 온수나 증기를 보내서 전체를 가열하니까 다 온도가 균일해서 한쪽이 온도가 뜨겁고 한쪽이 차면은 이렇게 대류 현상이 생길 텐데 이 대류 현상이 없어요. 공기가 정지해 버려요. 대류 현상이 없어서. 그래서 먼지 같은 것이 상승 기류에 같이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바닥으로 다 깔아앉습니다. 공기가 쾌적하고요. 온도 차이가 적기 때문에 방 어디를 가나 온도 차이가 적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습니다. 그리고 실내 온도는 방열기를 사용해서 막 뜨겁게 막 전기 방열기 같으면 102도씨 물에 끓는 온도보다도 더 높은 온도로 가열을 해서 실내 공기를 막 뺑뺑 돌려가지고 이렇게 난방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온도차도 심하고 화상의 우려도 있고 또는 창문을 개방한다든지 그러면은 뜨거운 공기가 쑥 빠져나가서 열 손실이 크죠. 그런데 이런 방법은 복사난방은 그렇지가 않죠. 평균 온도도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창문 개방할 때도 이 구조체 자체를 다 식힐 수가 없죠. 환기를 위해서 약간 열었다 다시 닫으면 금방 따뜻해지죠.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34번 보일러수 외처리 종류에 해당이 되지 않는 거 그랬는데요. 보일러 속에 들어있는 불순물, 보일러 수에 들어있는 급순물, 불순물이 보일러 안으로 들어갈 때 스케일이 되는 주 원인이 되거나 여러 가지 부식을 일으키거나 프라이밍을 일으키거나 이런 것 등등 안 좋은 장애를 일으킵니다. 따라서
보일러 수를 공급하기 전에 바깥에서 한번 처리를 해요. 이것을 1차 처리 또는 외 처리, 바깥에서 한다. 그 다음에 안에 공급된 상태로 처리하는 것을 내 처리 또는 2차 처리 그렇게 구분하고요. 내 처리 또는 2차 처리는 전부 다 약품을 이용해서 처리를 하는데 그 모든 약품을 다 첨관제 그렇게 부릅니다. 약품 종류가 많이 있는데 한꺼번에 첨관제 합니다. 첨관제는 내 처리에 사용되는 2차 처리에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여과법, 기폭법, 정류법 이런 것은 바깥쪽에서 하는 방법이죠. 예, 보일러의 불순물 가운데 물 속의 1번은 뭐냐? 녹아있는 상태의 불순물. 예, 이것을 용존 고용물이라고 하는데 녹을 용, 존재한다, 있다. 녹은 상태로 물 속에 들어있는 형태. 뭐 설탕이 녹아있으면은 안 보이잖아요. 예, 그처럼 원래 고체 형태였는데 물에 녹아버렸어. 주로 염류를 뜻하고요. 소금기 종류. 구체적으로 말하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녹아있는 것을 말하고 나중에 이건 스케일의 성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골라내려면 증류, 끓여서 받아낸다. 예, 증류법 또는 속에 칼슘, 마그네슘 이온을 제거를 해내는 이온 교환법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요. 두 번째, 고체가 들어있는데 녹지 않아요. 그래서 물빛이 흐리게 탁하게 나와. 그래서 나타날 현자를 써서 흐리게 나타나는 성질이 있는 현탁질 고형물. 주로 흙탕물 같은 것을 말하고요. 흙탕물. 이런 경우는 침강, 깔아쳐요. 필터로 걸러요. 여과. 그래도 잘 안 걸러져. 뿌옇게 되어 있어. 깔아앉지도 않고. 그러면 백방 같은 걸 풀어요. 덩어리가 져서 빨리 깔아앉도록. 그런 것을 응집. 그렇게 부르고요. 세 번째로는 가스 성분이 녹아있는 거. 용존 가스 성분. 산소나 탄산가스 이런 것이 녹아있을 때. 뭐 용존 산소 그러면은 보일러 속에 들어가면은 깨알 모양으로 부식을 일으키는 점식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기폭법, 탈기법 이런 방법을 사용을 해서 걸러냅니다.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여과다, 증류다, 기폭이다 다 이건 외처리 방법입니다. 보일러 바깥에서 처리하는 방법이라는 거죠. 첨관제는 약품을 뜻하고요. 이것은 내처리에 사용되는 약품은 다 통칭해서 한꺼번에 칭하기를 첨관제 그렇게 불러줍니다. 자, 그 다음 35번 보일러 운전 정지 순서 중에서 1차적으로는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두 번째 2차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그랬는데요. 공기의 공급을 정지한다. 분무용 공기입니다. 정확하게 하면은 분무용 공기를 정지한다. 그리고 주전기 밸브 닫고 수면에 안정되기를 기다리고 드레인 밸브 열어놓고요. 응축수 배출하고요. 최종적으로 연도 쪽에 댐퍼를 닫아서 외기 침입을 막는다. 그래서 나번이 답이고요. 연료 차단, 연소용 공기 차단, 주전기 밸브 닫고 댐퍼를 닫아서 외기를 차단. 만약에 이걸 열어놓으면은요, 주로 겨울철에 보일러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영하의 차가운 공기가 연도를 타고 굴뚝을 타고 연도로 침입해서 본체까지 들어오게 되면 밤중 내내 그렇게 차디차게 되어서 본체가 동파될 우려가 있겠죠. 36번 보일러를 옥내에 설치할 때 소형 보일러나 주철제 보일러의 경우에 보일러 동체 최상부로부터 천정이나 배관 등 보일러 상부에 있는 구조물까지 거리가 몇 미터냐? 실내를 보면 옥내에 보일러가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으면은 이런 보일러 상단 또는 이렇게 배관이 되어 있으면은 이 배관의 상단하고 몇 미터하고 천정 떨어져 있어야 되냐? 기본이 1.2m예요. 단 소형 보일러 이것에 반절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0.6m가 답이 되겠죠.
37번 보일러 성능 시험에서 강철제 증기보일러 증기 건도는 몇 퍼센트 이상이어야 되느냐? 98%. 실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강철제 증기보일러는 98%. 주철제는 97%. 그래서 주철제 보일러, 강철제 보일러 틀리고요. 강철제 보일러는 98% 이상, 주철제 보일러는 97%를 적용을 한다. 38번 어떤 건물의 난방 부하가 15,000kcal입니다. 이 건물에 설치할 증기 방열기 섹션 수, 조각수를 말이죠. 쪽수. 방열기 1섹션의 표면적이 0.15제곱미터고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을 한다. 자, 난방 부하식 보면은 방열기에서 계산한 것은 방열기 면적 곱하기 방열량 그렇게 되죠. 물론 방열량은 방열 개수의 방열기 온도차 곱한 개념이고요. 방열기 면적은 쪽수 곱하기 쪽당 면적이죠. 따라서 쪽수를 구하려면 쪽당 면적 방열량을 반대편으로 옮겨서 이항 정리 나누기로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난방 부하 나누기 쪽당 면적 방열량을 옮겨서 나눠주는 거죠. 자, 식 대입합니다. 난방 부하 15,000. 쪽당 면적 섹션당 면적이죠. 0.15. 그 다음에 방열량은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으니까 증기인지 온수인지 봐야죠. 온수 같으면은 450, 증기 같으면은 650. 문제를 꼼꼼히 봐야죠. 어떤 건물의 난방부하가 15,000이다. 이 건물에 설치할 증기 방열기. 그러니까 650이죠. 계산기 눌러서 답 확인하면 되겠죠. 답은 154쪽 이렇게 나오고요. 153.85가 나오는데 5가 소수점 밑에 5가 넘어서 반올림 한다기보다는 소수점 밑에가 숫자가 무조건 나오면 무조건 올림으로 계산합니다. 방열기 쪽수는. 예를 들면은 153.4쪽 나왔어. 그러면은 0.5 밑에라고 해서 이걸 떨고 153쪽 하면 안 되는 거예요. 0.4쪽 부족하기 때문에 열량이 발산이 안 되는 거죠. 덜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방열기가 조각이 다 조립되어 있는데 그 한 조각에 또 옆구리를 찢어서 터가지고 0.4쪽만 설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쪽수는 올려서 계산한다. 39번 그랜드 패킹을 사용하지 않고 금속재 벨로우즈로 밸브 축을 감싸고 공기의 침입이나 누설을 방지해서 증기나 온수의 유량을 수동으로 조절하는 밸브로서 팩레스 밸브, 팩리스, 패킹이 없는 밸브라고도 하는 것. 보통 패킹이 없는 팩리스 밸브를 사용하는 게 뭐냐? 방열기용 밸브예요. 방열기용 밸브. 그래서 답은 3번이고요. 40번 보일러 조종자의 준수사항으로서 틀린 것. 보일러 관리자죠. 취급자죠. 보일러 안전관리, 운전 효율 향상 및 환경 보존을 위해서 노력한다. 각종 안전장치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한다. 운전 효율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운전 조건을 점검한다. 조종하는 보일러 검사할 때, 성능검사, 안전검사할 때 반드시 입회해야 됩니다. 입회하지 않아도 된다가 아니고 입회해야 된다. 반드시 입회해야 돼요. 그러니까 4번이 틀렸죠. 41번 온수 온돌에서 기초의 바닥이 지면과 접하는 곳에는 방수처리가 필요하다. 이 방수처리 목적에 해당되지 않는 것. 실내가 이렇게 단면이 있으면요. 여기에 방열관을 이렇게 물론 밑에 기초 콘크리트를 하죠. 그런데 깊숙이 이 부분이 다 방수 처리가 돼 있어야 되고 가장 마지막에 방수 모르타층에 10cm 위 부분까지는 올라오게 방수 처리를 해야 돼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습기가 올라와서 이 습기가 증발하면서 열 손실이 많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수분 증발에 의해서 열 손실을 방지하고요. 또 물기가 올라면은 장판 같은 데가 부식이 되겠죠. 배관도 부식이 되고 단열조가 효과죠. 근데 장판 부식이 어떤 장판 재질에 따라서는 쉽게 말하면은 습기의 침입을 많이 당하는 쪽이 있고 그렇지 않는 쪽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은 가장 거리가 먼 것이다 라고 보면은 뭘까요? 자, 단열력과 저하초래 사실 이것도 해당이 되기는 한데요. 습기를 머금고 있으면 수분이 올라오면은
단열재가 여기 가운데 방열관 속에가 이 단열재가 채워지는데 단열재는 습기를 머금으면 원래 열전도율이 증가하고 단열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지면으로부터 스며든 습기에 의해서 단열재의 단열 효과가 떨어지게 되는데, 방수 처리가 되면은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초래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이 틀린 설명이죠. 만약 방수 처리가 안 되어 있으면 단열 효과가 떨어지는 현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수 처리는 고층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1층 바닥면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층이나 3층, 4층 이런 지하층하고 접촉하지 않는 쪽은 방수 처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42번 강철제 보일러의 소음은 보일러 측면 또 후면 1.5m 떨어진 곳에서 또 1.2m 높이에서 측정해야 되며 몇 데시벨 이하에 되는가? 보일러 소음을 말합니다. 보일러 소음 기준인데요. 보일러 소음 기준은 1, 2, 3, 4번 중에서 소음이 많은 게 좋겠어요? 적은 게 좋겠어요? 되도록이면 적은 게 좋겠죠? 법적인 규정은 95데시벨 이하에 된다. 측정할 때는 보일러 측면이나 후면에서 1.5m 떨어진 거리상으로, 그 다음에 높이는 1.2m 높이에서 측정을 한다. 소음 측정기로, 데시벨 측정기로 측정을 한다. 95데시벨 이하에 된다. 그렇게 돼 있고요. 송풍기 소음은 송풍기 정면에서 1.5m 떨어진 곳에서 측정을 해야 되고 역시 95데시벨 이하에 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3번 장시간 사용을 중지하고 있던 보일러가 점화 준비할 때 부속장치 조작이나 시동으로 틀린 것. 1번 댐퍼는 굴뚝에서 가까운 것부터 차례대로 연다. 즉 거꾸로 연다는 거죠. 4번 통풍장치의 댐퍼 개폐도가 적당한지 확인한다. 4번 흡입 통풍기가 설치된 경우는 가볍게 운전을 한다. 4번 절단기나 과열기에 바이패스가 설치된 경우는 바이패스 댐퍼를 연다. 옆으로 지나가는 것을 열어서 절단기나 과열기 속에 증기나 물이 유동하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주 댐퍼 쪽을 열어야 됩니다. 4번은 틀린 설명이죠. 바이패스 댐퍼는 점화 준비 시에 열어놓는다. 44번 보일러 급수 처리의 직접 목적과 가장 거리가 먼 것. 급수 처리라는 것은 불순물을 제거하는 걸 말해요. 불순물을 제거하면은 이 불순물이 보일러 안으로, 본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물때라든지 여러 가지 포밍 프라임이나 이런 것들을 발생을 시키는 걸 막아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막아주는 거예요. 가성취화 발생을 감소시킨다. 부식을 발생을 방지한다. 스케일 생성이나 고착을 방지한다. 그랬는데 배관 내 수격작용은 주로 증기관에 이송할 때, 증기관 내부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하고는 별 관계가 없죠, 사실. 급수 처리를 하는 것과 수격작용이 예방되는 것하고는 관계가 없죠. 45번 증기난방 분류 중에서 증기공급법에 속하는 것, 증기를 공급하는 법에 속하는 것, 상향 공급입니다. 자, 보일러가 있다. 그러면은 각 층에 방열기가 있다. 이렇게 올라가면서 공급하는 방식, 이게 상향식이고요. 그 다음에 한번 최상층까지 올렸다가 내려오면서 공급하는 방식, 이건 하향식입니다. 상향식, 하향식, 증기공급법에 의해서 종류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진공공급, 기계공급 이런 건 없고요. 당관식이라고 하는 건 있는데 이건 배관 방식에 따라서 당관식, 그렇게 구분하는 겁니다. 46번 보일러 압력 상승에 따라 닫혀 있는 주증기 스톱 밸브를 처음 열어서 사용처로 증기를 보낼 때 워터 햄머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수격작용이죠. 갑작스런 증기 이송으로 인해서 증기관 내에 고여있던 응축수가 밀려서 배관의 굴곡부나 장치에 충돌을 일으켜서 일어나는 현상, 그게 수격작용, 워터 햄머라고 하죠. 방지를 위해서 조치가 뭘까? 1번 증기를 보내기 전에 증기를 보내는 축에 주증기관이나 드레인 밸브를 다 열고
응축수를 완전히 배출을 시킨다. 전해입니다. 전해. 자, 다음 관이 따뜻해지면 주진기 밸브를 단번에가 아니고 서서히 서서히 열어서 완전히 연 다음에는 살짝 되돌려 놓는다. 다시 약간 잠근다는 거예요. 완전히 활짝 열면은 계속 뜨거운 증기가 이송되면서 밸브 회전축과 그 다음에 밸브 잡아주는 스템 나사 부분이 완전히 밀착이 돼서 나중에 잠겨지지가 않습니다. 다음은 바이패스 밸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는 먼저 바이패스 밸브를 열어서 주인가를 따뜻하게 한다 그랬는데, 증기 이송할 때 주 스톱 밸브가 있는데 이 옆으로 조그맣게 증기를 바이패스 시킬 수 있는 밸브가 있다면 이걸 먼저 열어서 증기관을 따뜻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 밸브를 열어라 하는 거죠. 4번 바이패스 밸브가 없는 경우는 보일러 주증기 밸브를 조심스럽게 열어서 증기를 조금씩 보내서 시간을 두고 관을 따뜻하게 한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죠. 단번에 천천히 열어야 됩니다. 천천히 약간 열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요. 47번 보일러 수리 시 안전사항으로 틀린 거. 가번 부식 부위에 해머 작업할 때는 불똥이 튈 수가 있으니까 보호안경을 착용한다. 나번 파이프 나사 절삭할 때 나사 부분은 날카롭기 때문에 맨손으로 만지지 않는다. 다번 토치 램프 작업할 때는 화재 위험 때문에 소화기를 비치한다. 4번 파이프 렌치는 무거우니까 망치 대용으로 두드러 패는 데 사용한다. 이러면 안 되죠. 공구를 망치 대용으로 사용하면 안 되겠죠. 작업 공구를. 48번 증기보일러는 2개 이상 안전밸브를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전면적이 얼마일 때는 1개 이상으로 봐줍니까? 전면적 50제곱미터. 이럴 때는 1개 이상으로 설치해도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기본적으로는 2개이지만. 49번 난방 배관에서 배관의 광경을 결정하는 요소와 가장 관계가 없는 것 그랬는데요. 배관의 광경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유량과 유속입니다. 사실. 왜냐면은 첫 번째는 유량은 단면적 곱하기 속도예요. 단면적은 원의 단면적이기 때문에 관이 둥그렇죠. 4분의 파이 곱하기 지름 제곱이 단면적입니다. 한마디로 지름이 광경인데 광경을 결정할 때 직접적인 요소는 유량과 속도는 기본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관의 재질상 관 안쪽이 얼마나 매끄러운가에 따라서 그 마찰에 따라서 저항을 받는 정도가 다르고요. 저항을 받으면은 압력 저하와 함께 속도가 줄어듭니다. 또한 이러한 관 마찰 저항이 있는데 배관의 길이가 총 얼마나 연장되어 있을 것인가. 이것도 고려 대상이죠. 마찰이 큰데 길이도 긴데 그러면 어때요? 계산하는 것보다도 더 광경이 커져야지만이 많은 유량이 원활하게 흘러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관의 재질하고 제조회사, 이 제조회사는 관계가 없죠. 제조회사에서 돈 받아 먹은 거 있습니까? 그 특정한 제조회사 써야 되는 거 아니죠. 4번은 틀린 설명이 되겠죠. 50번 난방부와 계산할 때 반드시 고려할 사항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풍량을 고려한, 바람의 양을 고려한 일사량, 햇빛 쏟아지는 것을 일사량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풍량이하고 풍향, 방향인데 원래 동사남북 방향을 고려한 일사량 및 건물의 위치, 방위, 남은 바닥에서 천정까지 높이, 이것은 실내 평균 온도를 결정짓는데 중요합니다. 답은 벽이나 지붕, 바닥 등의 두께나 보온. 답은 실내 조명이나 열 발생하는 것에 대한 취득 열량 그랬는데요. 자 봅시다. 실내에서 실외로 100만큼의 열이 손실돼요. 그런데 천정에 달린 전등에서 합해서 한 5 정도의 열량이 발생이 되고 그 다음에 실내에 있는 사람의 몸에서 한 5 정도의 열량이 발생이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합해서 10 정도의 열량, 그 다음에 태양빛이 들어온 것에 의해서 한 5 정도가 되면은 다 합해서 15 정도가 열량이 보충이 되니까 그러면 보일러실에서 뜨거운 물 보내서 방열기로 열 뿜을 때 15 빼고 85 정도만 보내주면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것은 없어요. 난방부와 계산할 때는 취득열,
실내에서 발생하는 열, 쏟아지는 햇빛, 일사량 이런 것은 여유치로 보아서 계산에 포함하지를 않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거리가 먼 거, 실내 조명 열 발생원에 의한 취득 열량,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고요. 자, 그 다음에 가장 거리가 먼 거 그랬는데 일사량, 사실 이것도 별 관계가 없지만 건물의 위치, 즉 방위, 동서남북은 남양집에 비해서 동양 또 서양은 더 많이 손실. 그 다음에 북서풍이 많이 부는 겨울이라 북서쪽 향하는 북쪽은 더 많이 손실. 그래서 사실 방위가 더 방향, 동서남북 방향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보시면 실내 제실자, 사람 몸에서 체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열, 실내 조명기구 등에서 방출하는 열은 여유치로 보아서 난방부와 시 계산을 하지 않는다 그랬는데요. 사실 가번도 뒷말은 맞는데 앞부분에 일사량 이런 부분도 사실은 조금 애매한 표현이죠. 그리고 뒷말을 빼고 햇빛이란 말을 빼고요. 틈새바람 풍량 말고 더 구체적으로 창문이나 이런 문틈이나 이런 데로 스며드는 틈새 바람을 고려한 그러면은 그것은 손실이 되니까 확실한 손실이 되니까 난방부 계산 시 반드시 고려될 사항으로 되겠죠. 자, 51번 보일러에서 열 효율 향상 대처하는 방법으로 틀린 것. 손실을 최대한 억제한다. 운전 조건을 양호하게 좋게 한다. 연소실의 온도를 높여서 연소가 잘 되게 한다. 낮춘다 그러면 안 되죠. 냉각이 되면은 연소가 잘 되지 않습니다. 4번 연소장치에 맞는 연료를 사용한다. 다 옳은 말이고요. 정답 확인하면 3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52번) 보일러를 수동 조작으로 점화할 때 방법으로 틀린 것. 수동으로 점화합니다. 가번 연료가 중위인 경우에도 점도가 분무 조건에 알맞게 되도록 예열을 해준다. 나번 점화봉을 이용해서 반드시 점화한다. 수동 조작이니까 점화봉이죠. 답은 연료의 종류나 연소실 열부에 따라서 2 내지 5초간의 점화 제한 시간을 설정을 해서 점화 시간의 설정 시간에 오버가 되면은 연료만 많이 분사되어 있고 점화가 되지 않아서 연소실 안에 미온소 가스가 가득 차게 되니까 다시 점화봉을 빼내고 포스트 퍼지하고 프리 퍼지 다시 다 논에 환기하고 처음부터 재조작을 해야 됩니다. 버너가 2대 이상인 경우는 아래쪽 버너부터 점화를 해서 아래쪽에 화력이 타고 있는 동안에 위쪽 버너가 점화가 잘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죠. 53번 수면계 점검하는 순서 중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사항으로 적당한 것. 수면계 점검이라고 하는 경우는 보일러 본체가 있으면 보일러 본체에 증기가 통하는 관, 물이 통하는 관을 바로 수면계에 연결하는 게 아니고 중간에 물기둥을 한번 둬야 돼요. 이게 수주고요. 이 수주에 수면계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증기 통하는 쪽에 증기 코크, 물 통하는 쪽에 물 코크, 그리고 수주나 이 수면계가 찌꺼기나 이런 게 쌓일 때 빼줄 수 있는 드레인 코크 또는 드레인 밸브가 설치되어 있어요. 지금 수면계 점검은 증기 쪽, 물 쪽이 잘 통하는가를 보는 겁니다. 따라서 이걸 닫고 이걸 닫고 이걸 열어서 물을 빼낸다가 가장 첫 번째 조건이죠. 적당한 거 보겠습니다. 드레인 코크를 닫고 물 코크를 연다. 물 코크를 열고 통수관을 확인한다. 물 코크, 증기 코크를 닫고 드레인 코크를 연다. 이게 첫 번째 취하는 거죠. 다 물 빼고요. 물 빼고 그 다음에 물 코크 열어서 물 통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잠그고, 증기 코크 열어서 증기 통하는 거 확인한 다음에 잠그고, 물 코크 열어서 서서히 물을 올라온 거 확인하면은 증기 코크도 서서히 열어야죠. 물론 드레인 코크 마지막에 잠그고요. 자, 2개 잠궜어요. 열고 물 빼냅니다. 그러면 여기 열린 채죠. 드레인. 물 코크를 잠갔던 걸 열어요. 살짝. 그러면 물이 통하는 거 확인하고 잠궈요. 증기 코크 열어요. 열고 증기가 나오는 거 확인하고 잠궈요. 그 다음에 드레인 코크를 잠굽니다.
그럼 다 잠겨져 있죠? 물코크 열어서 서서히 물이 올라오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증기코크를 서서히 열어서 두 개가 통하도록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점검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겠죠. 자, 보시면은 증기코크, 수코크, 드레인코크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설명은 똑같은 내용입니다. 지금 맨 먼저 잠그고 열어서 쭉 빼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그대로 열린 채로 놔두고 물코크 열어서 통하는 거 확인하고 잠그고, 증기코크 열어서 통하는 거 확인하고 잠그고, 그 다음에 드레인코크 잠근 다음에 물코크 열어서 물 올라오게 하고 증기코크 열어서 증기 통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다. 54번 철금속 가일로란 단조가 가능하도록 가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로서 가열하는 화로라는 거예요. 단조가 가능하도록 이 말은 시골의 시장의 대장간에 쇳덩어리 빨갛게 달궈진 불 속에 넣었다가 빼면은 빨간 쇳덩어리를 모루 위에 놓고 망치로 두드려가면서 형상을 잡고 두드려서 만들죠. 두드려서 제조하는 게 단조입니다. 이처럼 단조가 가능하도록 가열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노로서 전격 용량이 몇 킬로칼로리 퍼 아워를 초과하는 것을 철금속 가열로로 쳐주냐 하는 거예요. 50만 킬로칼로리 퍼 아워. 50만 킬로칼로리. 이게 이제 킬로와트로 뭐 계산한다 그러면은 전격 용량 0.582로 메가와트 이렇게 돼 있고요. 킬로칼로리를 계산하면 50만 킬로칼로리. 이것을 철금속 가열로라고 법적인 규정인 용어에서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메가와트로 하면은 0.582로 메가가 100만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와트로 고치면요. 0.582로 곱하기 100만 하면은 공 6개죠. 그러니까 0.585에 공이 6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자, 그러면은 58만 1,500 와트가 되겠죠. 자, 이것을 킬로와트로 하면은 소수점 하나, 둘, 셋, 581.5 킬로와트가 되는데요. 왜 킬로와트로 해보느냐? 1킬로와트당 열량으로 하면은 860 킬로칼로리 퍼 아워로 환산이 되죠. 그러니까 581.5 곱하기 약 860 하면은 50만 킬로칼로리가 나온다 이거예요. 50만 킬로칼로리. 그러니까 두 개의 단위가 조금 다르게 되어 있지만 법적인 용어로서 이렇게 용량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55번 열사용 기자재 관리 규칙에 의한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검사 대상기, 검사 종류가 아닌 것. 처음에 만들었을 때 제조검사. 그리고 판매를 해서 현장에 설치하면 설치하자마자 설치검사. 설치검사가 끝나고 나면은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되는 계속 사용 검사. 그 다음에 보일러의 용량을 변경시켰다거나 연소실 구조, 연소 방법 자체를 크게 바꿨다. 기름 보일러가 가스 보일러로 바뀌었다. 이런 경우는 뜯어 고쳤다고 해서 개조 검사. 그 다음에 사용을 하는 도중에 설치 장소를 다른 데에다 옮겨가지고 설치했어요.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이런 종류들을 받아요. 그러니까 종류가 아닌 것은 유효 검사라고 하는 검사 종류는 없어요. 유효 검사. 제조 검사, 설치 검사, 계속 사용 검사, 뜯어 고칠 때 개조 검사, 설치 장소를 변경할 때 설치 장소 변경 검사.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56번 에너지용 합리화법 시행 영상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는 사업자가 누구냐? 연료나 열, 전력을 연간 사용량 합계를 석유 발열량 톤으로 환산해 본 것. 석유 환산 톤을 TOE라고 합니다. 석유 환산 톤. 석유의 발열량으로 바꿔본 거예요. Ton of Equivalent.
연간 2000TOE 이상 사용하는 사용자들은 에너지 다소비 사업자로 지정을 하고 시도지사한테 해년마다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에너지 사용량 그리고 올해 해당 연도의 사용 예정량 이런 것들을 다 서류로 해서 보고를 해줘야 됩니다. 문제 57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의 목적이 아닌 것 에너지를 이용을 하되 합리적으로 하자 이거죠. 가번 에너지용 수급 안정을 기한다.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인 이용을 증진한다. 비효율적으로 쓰면 안 되겠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답은 에너지 소비로 인한 환경 피해를 줄인다. 랍은 지구온난화 최소에 이바지한다. 정답 확인하면 나번이 목적이 틀린 목적이 되겠죠. 58번 에너지 사용 계획에 포함이 되지 않는 사항. 가번 에너지 수요 예측 및 공급 계획,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을 분석한다. 에너지용 효율 향상 방안, 열사용 기자재를 판매할 계획, 에너지를 지금 사용하려고 하는데 일정 규모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을 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경우를 신축, 증축하거나 이런 경우는 공공주관 사업자, 민간 사업자 물론 법적인 제한, 용량이 다르지만 미리 사용 계획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을 해서 승인을 받고 즉 협의를 한다거나 승인을 받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에너지 열사용 기자재를 판매할 계획이 포함되어 있느냐 그게 아니고요. 사용 계획이기 때문에 기자재 판매 계획은 해당 사항이 없죠. 문제 59번 에너지용 합리화법에 따른 열사용 기자재 종류 중에 소형 온수 보일러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적용 범위가 옳은 것 제일 면적이 14제곱미터 이하이고 최고 사용 압력이 0.35MPa 이하인 온수 발생하는 보일러 이것이 바로 소형 온수 보일러라고 법적으로 용량이나 제일 면적을 규정을 해놓은 범위다라고 하는 겁니다. 60번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 업무 중에서 한국에너지공단에 위탁을 해놓은 업무가 아닌 것 검사 대상기 검사 에너지공단에서 업무를 담당합니다. 검사 대상기기 폐기나 사용 중지 또 설치자 변경에 대한 신고의 접수 업무 검사 대상기기 조정제 자격 기준을 제정한다 이거 아니고요. 에너지 전략 전문기업에 등록을 한다. 그래서 답은 기준을 제정한다. 이것은 관리공단 업무가 아니죠. 한국에너지공단 업무가 아닙니다. 자, 지금까지 2010년 5회 에너지관리기능사 기출문제 해설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